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수자와 성경 해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세기 로마의 동성애와 오늘날의 동성애가 같은 걸까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그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책에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라는 책에 이제 한 챕터를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2부의 6장 서로 다른 젠더가 모이려면 논의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성소수자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고대 세계의 이제 동성 행위에 관한 이해와 오늘날의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에 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면서 이것이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전 세계 교회가 이제 1900년대 후반부터 있어왔고 그 토론에 대한 문헌들이 이제 세계 교회 사이트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만 빼고 온 세상 교회들은 이제 이 논의를 깊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담았고요. 넘어가서 바로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텍스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그 고대의 글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배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글이 써질 때 그 고대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만 이 문장이나 단어들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2000년을 점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석 적용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로마서 1장에는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자연적인 기능 관계를 버렸다. 이제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이것을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는 이슈에 대한 선예를 가지고 이것을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수천 년 전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공부한 후에 그 맥락에서 이 구절을 위치시키고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추천하는 조금 쉬운 텍스트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것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책 중에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에 관한 이 주제로만 한 권의 책이 쓰여진 게 있어서요. 이제 요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우리 걸 모두 알 필요는 없죠. 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로마 남성들이 남성끼리도 어떤 성관계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에 관해서 너무 다른 현대와는 너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게 여기서는 양성애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런 표현은 현대의 양성애자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오늘날의 이제 고대 로마의 젠더 섹슈얼리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소개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이런 고대의 젠더 섹슈얼리티를 가르치는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도 여기는 뭐 양성애자였다라고 좀 설명을 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뒤에 가면은 이 책에서도 사실은 그들 모두 이성애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주로 여성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것도 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가정생활을 했는데 왜 남자들이 특별히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문화가 있었을까 고대에 자, 여기에 이제 퀘션 마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해서 어떤 가정 안에 이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노예들이 있는 큰 집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파테르 파밀리아스가 이 가정의 절대 권력을 갖는 존재로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이 가장은 그 가정 안에서 자기 지배가급 아래에 있는 노예들과는 자유롭게 성관계를 했는데 그것이 꼭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그러니까 같은 남성이면 남성 노예와도 성행위를 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지배를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로마의 남성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 코드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이런 성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소 이게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성을 이제 양산해냈고 이게 사실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고대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파격적이고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 책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을 쓴 저자도 이제 고대 로마의 문화에 관한 책도 쓰고 했지만 이게 뭐 전문학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전문가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살펴보고 그리고 제 책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From Shame to Sin, 그래서 수치에서 죄로 The Christian Transformation,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무엇을 섹슈얼 모랄리티를, 이제 성윤리를, late antiquity, 고대 후기에서 이제 고대의 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2013년에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된 책이니까요.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이제 저는 못 믿어도 하버드 대학은 믿어야 합니다. 이제 카일 하퍼는 고전 세계 역사학자, 그냥 일반 역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로마 후기 세계 노예제, 이제 노예제도에 관한 책과, 그리고 요 책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후, 질병, 뭐 제국의 종말, 그리고 전염병, 뭐 이런 문제, 이런 책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책 쓰고 2021년에도 이런 책도 출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에 관한 컨텐츠도 살짝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고대의 젠더 개념과 기독교 이야기가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챕터가 이제 The Moralities of Sex in the Roman Empire, 이제 로마 제국에서 성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살짝 필요한 부분만 번역을 해왔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의 페데라스티는 작지만 결정적인 방식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페데라스티를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그냥 원어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와 남자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특별히 한쪽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한쪽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뭐 이런 관계에서의 남성 간의 만남, 관계, 이런 걸 페데라스티라고 합니다. 그때 이 로마의 페데라스티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쓰여지는 1세기 로마의 페데라스티 말고 그 전에 수백 년 전, 300~4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페데라스티와는 좀 다른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멘티라고 해서 성인 남성이 이제 어린 청소년을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렇게 있는 게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 스승과 제자의 문화에서 이제 성적인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 게 사회 문화 코드예요. 이것도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는 완전 이상하죠. 완전 이상한 건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적 관계도 허용이 되는 것이 이제 멘티 관계고, 다만 여기서의 사회 문화의 코드는 뭐냐면, 이 청소년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절대 그 멘티의 관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멘토는 능동적인 남성으로서 주도권을 가진 존재이고, 이제 그런 것을 남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대에서는 멘티는 이제 멘토에게 그런 남성성을 배우는 수동적 자세에 있는 사람인데, 이 멘티가 성인이 됐는데도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건 이거는 죄라고 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소년일 때만 이 멘티로 다니는 거다 라는 게 고대 그리스의 이제 페데라스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 코드로 오면 이제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인 청소년에게 그런 방식의 고대 그리스의 멘티 방식으로 뭔가 내가 가르쳐 줄게, 이제 내가 성이 뭔지 알려줄게, 이렇게 가는 거는 절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유인 남자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 남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혐오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에 관한 문화 코드가 확 뒤틀리는 것입니다. 자유인 남자의 몸은 불가침의 대상이었고, 자유인 남자가 청소년이어도 절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로마의 퍼블릭 로, 공법에 의해서 지켜졌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또 다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러한 로마의 페데라스틱 프랙티스가 그 전의 관행, 문화 코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노예의 보편화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이제 고대 로마를 이제 그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는데, 이 노예들이 문제는 뭐냐면,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로마 시대에 와서는 무자비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노예 제도를 구축했으며,
노예의 소유권은 점차 페데라스티를 비롯한 로마 생활의 거의 모든 사회 제도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현대에 있는 노예 제도와 조금 다른 거는 일단 노예 수가 엄청나게 많고 사회의 기반인데다가 이 특정한 노예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노예들은 엄청난 성적 학대 아니면 노동력 학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은 자유인의 욕체에서 정력을 억제다. 이 번역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자유인 freeborn body 자유인의 몸은 굉장히 보호를 하고 로마 세계 안에서 그런데 어떤 노예는 욕구를 표출하는 완벽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만 페데라스티를 잘 표현해주는 여러 유물 중에 이제 워렌 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남성과 남성 간의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고 또 그걸 지켜보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게 묘사되어 있는 컵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화환을 쓴 젊은 주인이 더 어린 노예를 껴안고 있고 반대쪽에는 두 인물이 몇 년 더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노예는 다시 화환을 쓰고 있는 주인에게 몸을 낮춘다. 그리고 또 다른 노예인 작은 소년이 문을 통해 이 장면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를 고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양쪽에 부부가 같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는 주인의 성 파트너가 자신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노예죠. 그리고 또 이 장면을 또 살펴보는 어린 노예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엿보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조금 슬픈데 이런 문화를 표현하는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의 핵심 맥락은 이겁니다. 자, 로마 맥락에서 이제 로마의 페데라스티의 어떤 도덕적 경제, 모랄 이코노미라고 되어 있죠. 모랄 이코노미. 이게 원리는 뭐냐면 지배다. 도미넌스, 지배라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그 로마 제국에서 700만 명에서 1천만 명이 노예로 살았다. 6명이 자유인이면 1명은 노예인. 이거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퍼센테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남자판 노예상이었다. 부유한 가정에는 자유롭지 못한 몸, 노예들이죠. 들이 넘쳐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 내에 10가구 중 한 가구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도시에서는 그 2배에 달했을 것이다. 노예제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이 노예들을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이제 고대 로마의 젠더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작은 퍼센티지로 성적인 끌림을 동성 간에 혹은 양성 간에도 끌릴 수 있고 이렇게 다양성이 있으면서 그 자유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동성 간의 사랑을 생각하는 맥락과 이 고대 세계의 이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를 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코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계관 안에서도 마치 뭐 청소년끼리, 성인 남성들끼리 뭔가 자유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유물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화 코드 안에서도 성적 정체성에 맞는 같은 지위 사람들끼리 어떤 연애와 같은 느낌의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 기본적인 모티브,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도미넌스, 지배, 그러한 형식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안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를 이제 지적하는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카일 하퍼가 완전 역사학자지만 혹시 기독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명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로만 호모섹슈얼리티라는 책입니다. 크레이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판에서 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과 만만치 않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못 믿어도 옥스퍼드 대학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그 윌리엄스가 이제 제가 이 고대의 호모섹슈얼리티를 설명하는 다른 이제 논문들도 살펴볼 때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인용되는 학자더라고요. 고대의 젠더에 관한 연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학자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알 텐데 마사 누스바움이 서문을 썼어요. 이제 시카고대 법학 윤리학 교수인데 이제 페미니스트로도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정치 철학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고 마사 누스바움이 이 책의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식력을 가지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레이그 윌리엄스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일에서 쭉 공부를 한 사람이고 이 책은 이제 로만 호모섹슈얼리티는 1999년에 나온 책을 이제 개정한 책이네요. 10년 만에. 이런 데서 강의를 쭉 해오신 분이고 이분의 연구 분야는 고대 그리스 라틴 문학의 어떤 젠더 섹슈얼리티, 뭐 서사시, 우정, 욕망 이런 주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윌리엄스 그리고 로만 호모섹슈얼리티 이 책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료다.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있는 이야기 살짝 요만큼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연구하는 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사이의 남성으로서 이미지를 이 사이에 있는 로마에서의 남성 이미지입니다.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성행위의 범위에 관해 이제 역사적인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모델을 제공하는 게 이 책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이 사이에는 이제 고대 자유인 남성을 말하는 거죠. 동성애와 이성의 관행 자체를 의미 있게 구분하는 것을 권유받지 않았다. 이 시대의 남성들은. 남성의 평판에 중요한 것은 침투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성행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적인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 성행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고대 세계에서 내가 남성성을 확보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좀 달라서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런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만 나는 이제 이 세계에서 주인이다, 남성이다 이런 역할을 갖는 것이고 이제 그때 이 능동적 역할을만 한다면 파트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저도 이게 되게 낯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에 대한 문화를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봐야만 하는 거죠. 그 예전에 HBO 방송사에서 나오는 고대 로마에 관한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역사적 고증을 잘한 드라마라고 하는데 약간 19금이라서 제가 추천을 하긴 좀 그랬고 또 공부 때문에 봤다가 조금 시험 들 뻔했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뭐가 있냐면 남자 군인이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매춘 뭐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돈을 내고 자기 성적인 것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업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일렬로 서는데 남성 군인이 왔을 때 대부분의 여성을 소개를 하는데 그 와중에 남자 노예도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오늘날 기준에서 이 주인공이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뭔지 뭐 이런 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성이면은 성에 관련된 활동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남성성을 갖는 거고 그 대상이 보통은 여성을 원하긴 하지만 그냥 남성을 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감각으로 성 정체성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화 코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카일 하퍼의 Shame to Sin에서 나온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이야기가 있죠. 자, 로마 남성에게 한 가지 고려할 게 있다. 뭐냐면 그의 성 파트너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slaves or free.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 로마인은 남녀 모두 아내를 제외하고는 자유 로마인끼리 이러한 성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것은 음란 행위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되게 웃기는 문화 코드인데 노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상으로는 남성이 남성적 역할을 한다는 선에서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도 그게 아무런 윤리적으로 제도 안 되고 사회법으로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런데 자유인 로마인끼리는 아내와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것이고 아내가 아닌 다른 성인 혹은 다른 청소년 고대 그리스와도 그래서 다르다고 했죠. 그런 활동하는 거는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고대 세계에서 이 수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문화 코드를 넘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과 문제를 책임을 받을 수 있다. 자, 로마 남성이 자유롭게 성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범죄의 사람이 있다. 바로 아까 얘기하는 매춘부. 여기 나왔죠. 남녀 노예 상관없어요. 성별이 상관없어요. 오늘날 현대적 관점으로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남녀 노예. 자,
이렇습니다. 이게 문화 코드라는 거. 이게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 번역된 책 있죠. 거기서 하는 얘기랑 제가 약간 아까 하버드대에서 나온 카일 하퍼의 이야기, 그리고 크레이그 윌리엄스 옥스퍼드 대학에 출판한 이 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주제를 다룬 여러 전문 책들, 여러 논문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세네카, 무소니우스 루푸스와 같은 철학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데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네카, 무소니우스 루푸스 이런 사람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이제 스토아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세네카는 완전 스토아 철학자는 아니지만 스토아 철학의 이제 원리를 이제 가르친 사람이고 라틴어로 번역해서 가르쳤고 이제 스토아 철학을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수용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카토도 스토아 철학 정치인으로 유명해요. 물론 이제 카토는 입장은 달랐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성적 윤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엄격성을 요구하고 이제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이제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많은 지식인들 중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어떤 전문 언어들인데 자연의 원리, 이제 내추럴 로라든지 어떤 질서들, 형이상학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쓰는 언어에서 스토아 철학이 가져오는 언어를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계관을 또 가져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크레이그 윌리엄스의 논리는 뭐냐면, 자, 이거는 성적인 행위, sexual act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homosexuality, 그런 성적 지향성과 사랑과 동반의 삶과 뭐 이런 모든 걸 동반하는 안에, 그 안에 포함된 성적 행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대의 정치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sexual act, 성적 행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세계의 로마의 젠더 섹슈얼리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고대의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로만 호모섹슈얼리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모섹슈얼리티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설명을 하는 게 있고 그게 많이 좀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모섹슈얼리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고대 로마의 세계관에서 이제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은 이제 성적 관계 안에서 어떤 능동적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남성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옷차림, 옷을 어떻게 입고 걷거나 말하는 방식, 몸을 관리하는 방식, 뭐 향수, 뭐 제모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남성성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남성성을 잘 수행하는 게 사회적으로 명예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레이그 윌리엄스의 결론으로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분류했을 계면적 범주를 참고한다면 보편적으로 가능한 인류 분류 체계의 맥락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성파트너의 성별에 따라 정의된 이제 이성애자,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고대 로마인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범주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성애자, 이 사람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You cannot speak of them as heterosexual, homosexual, or bisexual.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다. 그냥 sexual acts, 어떤 성적 행동이 사회, 정치, 문화적 관용 안에서 이제 가능한 범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범주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으로 개인의 성 지향성이란지 뭐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시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이제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소수자 합련 가장 이슈가 되는 성경 본문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인데 요거를 제가 헬라어 원어 뉘앙스를 잘 표현했다고 보이는 NASB 영어 성경, 로마서 1장 26절, 27절과 요 NASB를 한국말로 번역한 이제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정욕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적인 기능을 자연에 반하는 기능으로 바꾸었고 같은 방식으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적인 기능, 관계를 버리고 서로에 대한 욕망에 불타서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행위를 저지르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그들 스스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제 로모섹슈얼리티라고 했죠. 고대 로마 시대의 젠더 섹슈얼리티 문화 코드. 같은 자유인끼리는 이제 아내와의 그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는 것. 오늘날 현대인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세계가 좀 비슷한데 그것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노예, 정말 수많은 노예가 있는 그 시대에 노예들에게는 주인이
그 여성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노예들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NASB를 번역을 했냐면요.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 자연적인 기능, 자연에 반한 이런 거를 이제 순리를 벗어났다. 개역 개정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발음 관계를 벗어났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원어 중심으로 번역을 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관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까 그 크레이그 윌리엄스도 이 sexual activity 어떤 sexual acts 어떤 그 성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현대의 어떤 지향성을 포함한 애정 안에서의 동반, 삶의 동반을 말하는 어떤 그 모든 걸 포함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정치적 문화 안에서의 성의 활동, 근데 거기를 지적하는 언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문화 코드를 비판하는 언어로 자연에 반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 푸신이라고 해서 파라는 무엇에 반대한다. 푸신이 이제 자연, 영어로는 nature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연의 질서에 반대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크래시는 여기서는 이제 펑션, 그래서 이제 푸시케는 이제 내추럴. 자, 자연의 어떤 기능, 질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형이상학, 어떤 철학, 어떤 물리학, 과학 뭐 이런 게 다 짬뽕된 세계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고대의 로마의 그런 로모섹슈얼리티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스토아 철학자들. 그런 지식인들은 그러한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고 그런 어떤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정한 성의 활동 방식이 있네. 그걸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이미 있었고 바울이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온데 이것을 자신의 유대교 안에서 유대 종말론적 세계관 안에서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종교적으로 재해석을 해내고 있다라고 추적하는 거예요. 자연에 반한다라는 이제 파라 푸신 이런 표현들이 스토아 철학자들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거든요. 세계의 그런 동성 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그 지배구조 안에서 그러한 성문화 코드를 비판하는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가장 중요한 학자가 데일 마틴이죠. 데일 마틴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20년 정도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주석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초등학생 때 자기 성 정체성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예일 대학교의 한 학기 강의도 올라와 있고 한글 책으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데일 마틴은 그냥 일반 신약학에서 그냥 완전 인정받는 신약학자예요. 고대의 역사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데일 마틴이 이 주제로 책을 쓴 게 있어요. Sex and Single Savior.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그냥 성과 독신 구원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해도 좀 애매해가지고요. 이 책은 아까 얘기한 이제 고대 로마의 어떤 성문화 코드, 이제 로모섹슈얼리티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실제 성경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 Sex and Single Savior예요. 거기서 바울이 표현한 이 언어들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바울과 동시대의 유대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라고 했네. 알렉산드리아 그 고대 이집트의 필론입니다. 필론. 기원전 30년에서 AD 45년 요 시절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이제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 지식인들도 비판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러한 동성이 포함된 성문화 그 코드를 비판했다는 거죠. 필론의 주장이 이렇게 요약돼요. 자, 첫 번째, 아름다운 남성에 대한 남성의 끌림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 자체가 자연에 반대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의 호모섹슈얼리티 성지향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필론은 양성애자야? 필론 동성애자야? 지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냥 문화 코드, 왜냐하면 형이상학적으로 남성은 신성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로마보다도 수백 년 전에 고대 그리스만 해도 남성의 몸에 관한 이제 나체 조각상이 많았잖아요. 그게 더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문화 코드, 그냥 그런 철학적 배경이 없어도 그냥 남성이 더 뛰어난 어떤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스토아파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막 우주를 막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막 어떤 수준의 레벨들이 다 있고 신성의 레벨들이 막 있고 하늘이 가장 신성하고 이렇게 설명할 때 남성적 지위를 막 끝까지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학적 체계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남성의 이제 존재론적 지위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평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최악의 이야기인데 이제 고대에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필론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동성 간의 성 활동인 거예요. 이제 오늘날 현대 동성애가 아닙니다. 성 활동은 이거는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한 욕망 과잉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욕망의 한계를 초과하도록 허용하면 이거는 자연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자, 끌림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아름답다. 남성이 아름다워. 남성이 신성해.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형이상학적으로도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 활동을 해버리는 것은 이건 네이처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은 이거는 파라푸신이 되는 거고 자연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 여성 위계의 붕괴.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가 그런 활동하는 건 어떻든 한쪽 성이 수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막 노예를 해방하자 노예도 인권이 있다 막 이런 논증이 아닌 거예요. 성리상학적 질서에 어긋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 출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스토아 철학자들, 당시 철학 지식인들 안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라고 하잖아요. 스토아 지식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성을 함부로 이게 뭐 이건 남자는 여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떤 새로운 생명을 만들 때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BC 30에서 AD 45 바울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쯤의 세계잖아요. 이런 글들을 통해서 고대 세계의 약간 지식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첫 번째 배경으로는 고대 로마의 성문화 코드에 관한 일단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비판하는 이제 유대인 지식인들, 필론과 같은 지식인들의 비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왜 이런 성문화 코드를 비판했는지 이것을 모두 포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예수를 믿고 뭔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 유대 종말론 안에서 스토아 철학의 언어들까지 가지고 오는 이 바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데일 마틴에 의하면 고대 세계는 현대 사회처럼 동성애와 이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역사학자들도 얘기한다고 했죠. 호모섹슈얼리티, 바이섹슈얼리티 이런 표현 자체, 이런 범주 자체를 그냥 쓰지 않는다,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 역사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자, 멘토 멘티 얘기는 제가 했고요. 바울은 필론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겹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하지만 이제 출산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제 성적 욕구가 있고 이러면 결혼해라. 나는 결혼 안 하는 걸 추천하는데 너무 그렇다면 그냥 결혼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성활동해라. 직접적 언어를 쓰지 않지만 뉘앙스는 그거죠. 완전히 성활동하면 안 돼. 성활동은 결혼해서 출산할 때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지 않아요. 필론처럼 가지 않고 스토아 철학처럼 가지 않고 바울은 자기 나름의 금욕주의 길을 피하면서 스토아 철학에서 어떤 가져오는 아이디어 자연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져오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세계관 안에 그것을 종교 언어로 포용하는 거예요. 소화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고대 유대인들과 철학자들 또한 동성애의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다. 여기서 정확하면 동성 활동이라고 했으면 좀 더 엄밀한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전문학자들도 이 표현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범주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그냥 호모섹슈얼리티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한 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동성애 끌림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남성은 존재 위기가 여성보다 높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죄송해요. 이 고대의 세계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성의 아름다움에 끌릴 수 있다. 그건 죄가 아니다.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문화 코드에서는 자유인이 노예에게 하는 거 상관없지만 이런 형이사학적 세계관에서는 남성과 남성은 무조건 한쪽의 남성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라푸신이다. 자연에 반하는 거다. 자, 바울이 그 당시 동성애에 관해 얼마나 실질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실질적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직접 봤냐 아니면 그런 문화를 직접 겪었냐 이런 거는 별로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 코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 간에서 직접 쓰는 편지,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솔루션을 주고 막 이런 게 신약의 편지 글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교회의 직접적 문제를 표현할 때 동성 간의 어떤 문제, 자,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어떻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진 않죠.
다만 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노예는 어떻게 하고 상호 이 문화 코드 안에 서로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젠더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슈를 아마 스토아 철학자들의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처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종교적인 설명으로 풀었지 목회 현장에서 부딪힌 실질적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동성 간의 어떤 성 활동 그 이슈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성소수자 이슈는 이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성소수자 또한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대상의 동반자로서 공동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공동의 삶을 교회 공동체가 또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그것을 사랑의 한 형태로 존중할 것인가 하는 논의인 거죠. 어떠한 성적인 활동을 두고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삶,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이제 섹슈얼리티 문제와 고대의 세계관을 이제 차이를 구별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성소수자 분들의 공동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고대의 배경 지식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현대의 다른 젠더성을 가진 분들에게 정죄하는 언어를 쓰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많은 폭력적 언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인권의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1세기에 바울이 보여줬던 아주 특별한 평등성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노예들에게도 이제 어떠한 역할을 맡기고 그 교회 안에서는 사회 질서와 다른 방식의 평등한 관계성을 지향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런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고대 세계의 배경 조짐과 바울이 쓴 언어에 대한 섬세한 통찰, 섬세한 공부 없이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특수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언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예가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실수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태도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서 혐오를 낮추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나라 운동은 이러한 젠더 그리고 인권에 있어서 좀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